1611년. 그림에서 이전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흥미로운 디테일이 발견됐어요. 캔버스에 그려진 박쥐가 마치 비행 중에 새를 잡은 것처럼 입에 새를 물고 있습니다. 화가는 현대 과학자들이 이를 확인하기 400년 전에 동물의 매우 드문 행동을 묘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키르톱 채널에 와 계십니다. 이곳에서는 고대 유물, 과거의 이상한 사건들을 분석하고 함께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실제로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봅니다. 오늘은 고대 스페인 사람들이 영원히 묻으려고 했던 전차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30년 넘게 그 역사를 이해하려고 했던 바다 밑바닥의 금도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세기를 견뎌온 유물을 소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담아 만들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유물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세요. 고대 그림에 숨겨진 수수께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공기입니다. 이 그림은 플랑드르 화가 얀 브레이헤 시니어의 이미지 1611년에 그렸습니다. 현재 이 그림은 프랑스 리옹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림에는 한 여성이 그려져 있는데 그녀는 그리스의 뮤즈 우라니아입니다. 우라니아는 하늘과 별의 뮤즈입니다. 멀리에는 두 인물이 더 보이는데 그들은 신 아폴론과 디아나입니다. 화가는 이 그림에 매우 많은 동물들을 그려 넣었습니다. 60종이 넘는 새와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거의 40종의 유럽산 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14종은 먼 나라에서 온 새들입니다. 이 다양한 동물들 사이에 아주 작은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한동안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박쥐가 이빨로 새를 물고 있는데 마치 날아가던 새를 바로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박쥐에게 이런 행동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대부분의 박쥐는 새가 아니라 곤충을 먹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야 과학자들이 특수 장비를 이용해 일부 대형 박쥐가 실제로 공중에서 새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것도 새들이 남쪽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말이죠. 스페인의 한 연구자가 이 발견을 과학저널에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브리겔걸과 그의 제자들이 직접 그린 비슷한 그림들을 여러 점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냥 장면은 오직 한 그림에서만 발견되었습니다. 즉, 화가는 이 장면을 우연히 그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린 것입니다. 마치 실제로 비슷한 장면을 자신의 눈으로 본 것처럼 말이죠. 과학자들은 옛 그림을 해석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이 종종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박쥐의 종을 아주 정확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아마도 단순히 그림을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자연을 관찰한 결과의 가능성이 더 큽니다. 연약한 재질로 만들어진 독특한 유물입니다. 고대 정착지인 텔하디드에서 현대 도시 텔레비브와 예루살렘 사이에 위치한 곳에서 텔레비브 대학교의 고고학자들이 아주 작은 인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인장의 나이는 약 2700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보통 그 당시에는 이런 인장을 단단한 돌로 만들었지만 이 인장은 진주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진주층 단추와 장신구를 만드는 바로 그 재질입니다. 진주층은 매우 연약한 재질입니다. 날카로운 도구로 너무 세게 자르면 그냥 금이 가고 부서져 버립니다. 학자들은 그 시절에 이렇게 얇은 인장을 진주층으로 조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시대의 도구들은 거칠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장의 재질 자체도 놀라움을 줍니다. 이 재료는 홍해와 페르시아만에 서식하는 진주조개의 껍데기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즉, 이렇게 작은 물건의 원재료가 장인의 손에 들어오기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기원전 8세기였습니다. 텔하디드 도시는 해안 평야 위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었고 이 지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이스라엘 왕국을 정복한 후 당국은 정복한 민족들을 자주 자신들의 거대한 제국의 여러 지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정착지에는 매우 다양한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자기는 이주해온 가족 중 한 가족과 함께 이곳에 들어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완성된 제품으로 아시리아의 교역로를 통해 운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장에는 삼각형 받침대 위에 초승달과 두 팔을 위로 뻗은 사람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마치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아시리아 제국의 서부 지방에서 숭배되던 달의 신의 상징입니다. 그림은 매우 얕게 새겨져 있는데 아마도 작업 중에 연약한 재질이 실수로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학자들은 이 물건이 점토나 밀랍의 도장을 찍는 일반적인 인장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의미를 지닌 부적이나 장신구로 착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작은 하나의 물건에서 세 가지 희귀한 요소가 한꺼번에 발견된 셈입니다. 독특한 재료, 이질적인 종교적 상징, 그리고 그 시대의 한계에 가까운 장인 기술까지. 이 모든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거의 3000년 전 중동 지역에서 서로 이웃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켈트 시대의 은 유물입니다. 1891년 농부 옌스 소렌센은
덴마크의 군데르스트루프 마을 근처의 늪지에서 2탄을 캐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2탄은 연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아주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삽이 갑자기 금속성 물체에 부딪혔습니다. 소렌센은 계속해서 땅을 팠고 땅속에서 둥근 은재 물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재질로 된 판 13개를 더 발견했는데 총 무게는 약 9kg이었습니다. 판에는 황소의 부조 이미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환상적인 동물들과 인간 형상들이 있었는데 소렌센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소처럼 보이는 그 물건은 늪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여러 조각으로 분해되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이 일부러 판으로 분해된 것이지 통째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솥 자체는 덴마크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설에 따르면 이것은 켈트 장인들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설에 따르면 현재의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지역인 트라키아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림의 양식은 켈트족의 것을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제작 기법은 프라키아 전통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뜻밖의 반전도 있습니다. 솥에 새겨진 그림 중 하나는 사라진 인더스 계곡 문명의 인장에서 볼 수 있는 문양과 거의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천 킬로미터나 더 동쪽에 위치하고 수천 년이나 더 이전의 것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을 단순한 양식의 우연의 일치로 봅니다. 다른 이들은 대륙 전체를 가로지르는 고대 문화적 연결의 흔적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솥의 연대는 대략 기원전 2세기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늪에 묻혔을 때는 이미 최소 200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솥은 처음 제작됐을 때만큼 전문적으로 수리되지 않은 채 여러 번 고쳐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흐르면서 예전 장인 정신의 비밀이 그냥 사라져버린 것처럼 말이죠. 지금 이 솥은 코펜하겐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1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 솥을 만들었고 왜 덴마크의 늪에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런 물건들이 신들에게 바치는 선물로 일부러 물이나 늪에 숨겨졌다면 어떨까요? 우연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숨긴 것이라면요? 비슷한 이야기가 최근에 발견된 청동 단검에서도 있었습니다.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말이죠. 그곳에서도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물건 뒤에 수세기 동안 따라할 수 없었던 정교한 세공 기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독특한 상감 장식이 있는 단검. 1876년 고고학자 하일리 슐리만은 미케네에서 수객묘를 발굴했고 그곳에서 수많은 금 장신구와 청동 무기가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유물들 중에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고 세월의 흔적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진 청동 단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박물관 직원들이 유물을 정리하고 닦기 시작했을 때 단검 표면에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금, 은, 그리고 다른 재료로 청동 위에 직접 상감된 사자 사냥 장면이었습니다. 5명의 사냥꾼이 창과 활을 들고 성난 짐승을 쫓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20cm가 조금 넘는 칼날 위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상감지법은 보석 세공사와 같은 정밀함을 요구합니다. 장인은 청동에 아주 얇은 홈을 파고 그 안을 귀금속으로 채워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림이 수세기 동안 유지되고 선명한 선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물건은 단순한 무기로 여겨졌고 예술작품으로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세척을 통해서만 연구자들 앞에 미니어처 그림이 드러났습니다. 이 그림은 그리스 고전 시대보다 수세기 전에 금속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슐리만은 호메로스의 영웅들의 무덤을 발견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신들이 문자 그대로 금으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학자들은 이 가설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지만 미케네 장인들의 장인정신 수준은 오늘날에도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이 유물은 사자 사냥 단검이라고 불리며 현재 아테네 국립 고고학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장인은 새겨진 선을 금, 은, 그리고 더 어두운 합금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5명의 사냥꾼과 사자의 형상은 청동 칼날 위에서 마치 잉크로 그린 그림처럼 보입니다. 미케네 유물 중에서 이 정도로 정교한 상감 기법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스페인에서 온 청동 신들의 전차입니다. 스페인의 카사스델 투르누엘로 유적지에서 고고학자들은 기원전 5세기의 청동 위식용 전차를 발견했습니다. 전차의 구조는 약 절반 정도만 남아 있었지만 그 정도만으로도 그 규모와 제작 기술의 뛰어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2개의 바퀴와 차체의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전차를 만들 때 장인들은 복잡하게 조립된 청동 부품과 철제 부품을 사용했으며 수많은 장식 요소들은 이 전차가 의식용임을 보여줍니다. 발굴 책임자인 에스테르 로드리게스는 이 전차를 유적지에서 수년간 작업한 동안 발견한 가장 중요한 유물 중 하나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전차 표면에는 그리스와 에트루리아 신화에 나오는 강의 신 아킬로스가 새겨져 있습니다. 양쪽에는 그리폰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체 자체는 마치 전설 속에서 하늘을 어깨에 짊어졌던 티탄 아틀라스를 닮은 2 인물이 떠받치고 있는 듯합니다. 이 전차는 스페인 카서스 델 투르누엘로 마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2014년부터 에스테르 로드리게스와 11위 고고학자들이 이끄는 스페인 과학연구위원회 팀이 발굴해왔습니다. 전차 옆에는 양쪽 끝이 길쭉하고 좁아지는 형태의 돌 재단이 있습니다. 이 재단은 늘어진 황소 가죽을 연상시키는 모양입니다.
청동기 시대 지중해 지역에서는 금속 주개도 이런 형태를 띄었으며 상품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모두가 금괴의 실루엣을 알아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재단 바로 옆에는 고고학자들이 연회장으로 확인한 건물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차는 아마도 토르테스족의 종교 의식과 의례적인 연회에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이 민족은 이베리아 반도 남부에 살았으며 고대 세계에서 금속이 가장 풍부한 지역 중 하나로 그리스인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 가지 설에 따르면 이 전차는 기원전 5세기 말에 신전 전체가 의도적으로 폐쇄되기 전에 마지막 의식에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자연스럽게 붕괴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흙으로 덮어 온전히 보존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중요한 어떤 공간을 의도적으로 봉인한 것처럼 보입니다. 전차 옆에서는 멀리서 가져온 다른 귀중한 물건들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스산 그릇대, 밝은색 돌로 만든 이집트산 용기와 전사와 동물이 새겨진 상하 조각상들도 있었습니다. 즉, 토르테스인들은 그리스의 유명한 도시국가들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과 교역을 했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 전차는 지금까지 이곳에서 이루어진 모든 발굴 중 가장 중요한 발견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르웨이의 사도 근처에서 한 관광객이 숲을 걷다가 쓰러진 나무 밑둥 아래 땅에서 금속의 반짝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손으로 흙을 파내다가 1500년 된 금장식을 발견했습니다. 스타바방예르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이것이 검집을 장식하는 장신구임을 밝혀냈습니다. 이런 검집은 6세기 전반기에 귀족 전사가 착용하던 것이었습니다. 고고학자 호쿤 레에르세는 이렇게 독특한 유물을 발견할 확률이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물건들은 거의 땅 위에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폭이 약 6cm인 금장식은 얇고 꼬인 금실로 만들어졌습니다. 무늬 안에는 동물 모양의 조각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동물 모양들은 자세히 들여다봐야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시브 크리스토페르산 교수는 처음에는 동물의 눈이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코와 머리의 윤곽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금이 새 것이었을 때 이 금실이 전체 무늬를 빛나고 생동감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움직일 때 마치 반짝이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장식이 족장이나 군사 지도자에게 속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금으로 장식된 검 자체는 그 지역에서 가장 귀중한 물건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식에는 사용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의식용 물건들은 거의 새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족장이 이 검을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착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유럽에서 학자들은 비슷한 장식품이 약 17개 정도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어느 것도 이전에는 노르웨이의 이 지역에서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장식품이 신들에게 바치는 선물로 일부러 바위 협곡에 숨겨졌다는 설을 제기합니다. 6세기는 스칸디나비아의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기후가 급격히 추워진 것은 아마도 536년에 있었던 대규모 화산 폭발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흉년과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는 사람들이 행운과 풍년을 되찾기 위해 가장 소중한 물건들을 희생제물로 바치곤 했습니다. 결국 이 금은 우연히 땅에 묻힌 것이 아니라 절박한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일부로 묻힌 것입니다. 답을 찾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1995년 영국 남부 해안의 솔컴만에서 잠수부들이 침몰한 배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선체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닥에는 귀중한 화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400개가 넘는 금화, 장신구, 식기와 염소 가죽, 심지어 작은 송진구슬이 들어있는 점토 항아리까지 있었습니다. 발견물은 인상적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이 배는 어떤 배였고 어디에서 왔던 걸까요? 답을 찾는데 거의 30년이 걸렸습니다. 독립 역사학자인 이언 프릴은 오래된 기록 보관소에서 네덜란드 상선 돈판 퀼런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1633년 이 배는 모로코에서 암스테르담으로 가던 중 영국 해안에서 난파했습니다. 난파 장소와 발생 시기 등 거의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발견된 물건의 일부와 모로코 금화도 일치했습니다. 바로 이 금화들이 가장 정확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금화에는 주조 연도가 적혀 있었고 가장 최근의 금화는 1632년에 주조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배는 그 이전에는 침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발견물이 반 퀼런과 관련이 있음을 밝혀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인 확인은 큐르시의 국립기록보관소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곳에는 영국 해양법원의 오래된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문서에는 암스테르담 상인들이 나중에 침몰한 배의 화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들의 진술과 2명의 선원의 말에 따르면 선박은 영국 해안 근처에서 강한 폭풍을 만나고 사람들은 모든 귀중한 화물과 함께 배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체 자체에는 나무가 거의 남지 않아서 연구자들은 선체 자체가 아니라 그 배가 운반하던 것들을 조사해야 했습니다. 특히 이례적인 발견은 밀폐된 점토단지에 담겨 수세기 동안 물속에 잠겨있던 송진 구슬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선박의 약상자에 들어있던 일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이 보물은 모로코 사아드 왕조의 금화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대 규모의 수집품으로 여겨집니다. 이 발견은 17세기 모로코
네덜란드, 영국 간의 해상 무역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선박 자체의 그림이나 이미지는 한 장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동굴은 접근하기 힘든 곳에 있습니다. 스페인 북동부의 산악지대 헤로나주에서 고고학자들은 해발 2010m가 넘는 곳에서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40만 년 동안 이 동굴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히 들른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진 정기적인 방문이었습니다. 동굴 내부에서 연구자들은 여러 지층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초록색 광물 조각들이 섞여 있습니다. 숯, 동물뼈, 도자기 파편, 모닥불의 흔적, 심지어 인간의 유해도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거의 200개의 초록색 암석 조각입니다. 이 암석은 이 동굴에서 저절로 생겨날 수 없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구리를 얻는 광물인 말라카이트임을 밝혀냈습니다. 말라카이트가 이 동굴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일부러 이곳에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닥불의 흔적은 이 광물이 바로 이곳에서 가공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동 연구자인 줄리아 몬테슬란다는 많은 말라카이트 조각들이 분명히 불에 달궈졌으며 동굴 내의 다른 재료들은 불에 닿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불이 단순히 난방용이 아니라 광물 가공을 위해 특별히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굴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진 시기는 기원전 3600년에서 2400년 사이였습니다. 이 시기를 구리시대라고 부르며 이는 고대 유럽 전체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대규모로 구리를 채굴하고 도구, 장신구, 식기 등에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광물 외에도 고고학자들은 개인 소지품도 발견했습니다. 조개 껍데기로 만든 펜던트, 불곰 이빨로 만든 펜던트, 그리고 사람의 전니와 손가락뼈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굴이 금속 가공을 위한 작업장일 뿐만 아니라 죽은 이들을 매장하는 장소로도 사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연구의 주요 저자인 까를로스 토르네로는 피레네 산맥에서 이렇게 높은 고도에 이토록 활발한 고대 거주지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방문과 동굴 내부에서 직접 광물을 채굴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샤먼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남부 시베리아의 산 미누신스크 분지에는 약 300년 된 암각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17세기와 18세기에 그려졌습니다. 그림들 중에는 샤먼의 형상도 있습니다. 그 샤먼들은 마치 바위 틈으로 달려가 영원히 사라지는 듯합니다. 현지 고고학자들은 이곳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샤먼들이 달려들어간 그 틈 자체에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아담 미츠키에비치 대학의 안제이 라즈보도프스키 교수는 일린스카야 피사니차라는 바위의 그림을 연구하다가 바로 이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놀랐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이 바위의 틈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그로 하여금 수세기 동안 이 지역에 살아온 하카스족의 전통을 더 깊이 연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카스족에게는 신성한 북, 즉 샤먼의 주요 도구에 관한 오래된 신앙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북은 산속에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샤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마치 산속으로 들어가 조상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북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샤먼이 될 수 있습니다. 라즈보도프스키 교수는 또 다른 유적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아바칸시 북쪽에 위치한 오글라흐티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빙하기 시대의 더 오래된 그림들 사이에서 17세기와 18세기경에 그려진 것으로 보이는 비슷한 그림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그림들 역시 하카스인들이 그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일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림 중 하나에는 상반신이 북으로 대체된 샤먼이 그려져 있고 한쪽 다리는 이미 바위 틈에 반쯤 숨겨져 있습니다. 그 옆에는 또 다른 두 명의 샤먼이 있습니다. 한 명은 마치 같은 바위 틈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한 명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옆에 서 있습니다. 아마도 아직 입문식을 치르지 않아 자신의 북을 받지 못한 신참일 수도 있습니다. 라즈보도프스키의 말에 따르면 시베리아의 암각화 예술은 단순한 그림 그 자체가 아닙니다. 화가들은 일부러 바위의 형태 자체와 그 균열, 틈새를 자신의 이야기의 일부로 사용했습니다. 조개 껍데기의 바다 여행. 카자흐스탄 파블로다르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이 우로치시의 잔타이라는 곳에서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작업 첫날부터 이곳에 한때 큰 석조 건물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수많은 구운 벽돌 조각들과 땅속 깊이 숨겨진 벽의 흔적들이 이를 말해줍니다. 분석 결과 이 벽돌은 특별한 기준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벽돌은 금장 칸국 시대에 사용되던 것입니다. 13세기와 14세기에는 바로 이런 벽돌로 모스크와 귀족들의 무덤, 영묘를 지었습니다. 벽돌과 함께 고고학자들은 의복용 금속 장식품과 다양한 구슬 세트를 발견했습니다. 실험 고고학 연구소장 옐레나 투셰바는 발견된 모든 구슬이 이곳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여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다음을 증명합니다. 금장 칸국 시대 이 지역 주민들이 매우 먼 지역과도 무역 및 문화적 교류를 유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가장 뜻밖의 발견은 작은 카오리 조개였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이런 조개는 인도양,
몰디브 제도 근처에서만 서식합니다. 남아시아와 동아프리카에서도 서식합니다. 생물고고학자 나탈리아 밀레르 박사는 카자흐스탄의 현지 강과 호수에서는 이 조개가 한 번도 서식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 조개는 잘 발달된 교역로를 통해서만 이곳에 들어올 수 있었으며 이는 대초원이 남아시아와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 기술은 고고학자들의 작업 방식 자체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예전에는 고대 건축물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며칠, 때로는 몇 주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를 위해 레이저, 3D 스캐닝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스캐너는 단 몇 초 만에 최대 200만 개의 점을 측정할 수 있으며 건물의 정밀한 3D 모델을 만들어 이후 실험실에서 추가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폴란드 부니에티시의 마을 근처에서 금속 탐지기를 가진 한 남성이 문화재 보호기관의 공식 허가를 받고 청동기 시대의 장신구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보물에는 18개의 금팔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물에는 총 18개의 물품이 있었으며 주로 손목과 발목에 착용하는 팔찌로 전체 무게는 약 3.6kg에 달했습니다. 모든 장신구는 지표면에서 약 30cm 깊이의 작은 구덩이에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이를 세척한 후 밝혀진 사실은 많은 물품들이 훌륭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 박물관에서 전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부 팔찌는 매끈하고 일부는 정교한 무늬로 덮여 있습니다. 사선의 홈, 반복되는 선, 그리고 장식은 전나무 가지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장신구는 전체 세트에 속하며 작업의 품질은 당시 현지 장인들의 높은 솜씨를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이 유물을 루사티아 문화와 연관지었습니다. 루지차 문화는 오늘날 폴란드 지역에서 청동 가공 기술과 요새화된 정착지로 유명했던 고대 민족입니다. 이 보물 연구에는 자모시치 시의 고고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크라쿠프의 전문가 보이체흐 블라이에르도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이 장신구들을 기원전 550년에서 400년 사이로 추정했습니다. 이 지역, 폴란드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청동 장신구 무리가 발견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보통 고고학자들은 개별 유물이나 부서진 조각만을 발견할 뿐 이렇게 온전한 보물 전체를 한 번에 발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곧 모든 유물은 자모시치시 박물관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추가로 세척하고 청동의 성분을 분석하며 각 유물의 정확한 연대와 기원을 밝혀낼 것입니다. 공룡, 과학자들을 기다리고 있던 스코틀랜드의 스카이 섬에서 과학자들은 20년 전 이미 공룡의 화석뼈를 발견했지만 실제로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서야였습니다. 해안의 단단한 암석에 뼈대가 단단히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 자체는 썰물대만 드러나 물이 빠져야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발견물을 안전하게 꺼내기 위해 밧줄, 금속 수레기, 심지어 모터보트까지 필요했습니다. 무거운 암석 덩어리를 항구로 옮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작업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 엄격하게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곳은 공식적으로 특별과학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과학자들은 스코틀랜드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최초이자 가장 완전한 공룡 골격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뼈를 보면 그 생물은 대형 개 정도의 크기였고 식물을 먹으며 튼튼한 뒷다리로 움직였습니다. 고생물학자 엘자 판체롤리 박사는 그 시기의 공룡들은 보통 소형 포식자이거나 잡식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바로 쥐라기 말기에 접어들면서 공룡들 중에는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육상 생물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박한 크기의 공룡이 진정한 거인들과 나란히 살아남았던 셈이죠. 뼈 조직을 연구한 결과 이 동물은 약 8세 또는 그 이상이었으며 약 1억 6,600만 년 전에 죽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뼈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평소보다 느리게 자랐을 뿐입니다. 즉, 과학자들 앞에 있던 것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어린 개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오르니토포드 그룹, 즉 두 발로 이동하는 초식성 공룡들 중 가장 이른 시기의 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이구아노돈트의 가장 오래된 골격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숲은 어디에서 발견되었을까요? 2024년까지 전 세계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숲이 미국 뉴욕주에 있고 그 나이가 3억 8,600만 년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기록은 사람들이 찾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영국 해안의 서머싯과 데번 카운티에서는 오래전부터 고대 화석 암석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지만 그곳에는 식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카디프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결정했고 그곳에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완전히 화석화된 나무 줄기들과 또 현대의 양치식물과 속세의 먼 친척인 이상한 식물의 유해도 발견되었습니다. 나무의 연대를 측정해보니 그것들은 3억 9천만 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이는 몇백만 년 더 오래된 것입니다. 미국의 기록 보유자보다도 더 오래된 것으로 영국의 이 숲은 뜻밖에도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숲이 되었습니다. 나무 자체는 그리 크지 않아
높이가 겨우 2~4m에 불과했지만 나이로는 모두를 앞질렀습니다. 카디프의 크리스토퍼 베리 박사는 나무 근처에서 다른 고대 식물의 흔적과 심지어 그 당시 지구에 살던 동물의 자국까지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케임브리지의 닐 데이비스 교수는 이 발견이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3억 9천만 년 전 지구에는 처음으로 진짜 숲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강이 지금처럼 강둑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점입니다. 지구에는 아직도 약 5,400년 된 살아있는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려진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장수나무조차도 영국의 화석숲과 비교하면 아주 젊은 편입니다. 그 차이는 거의 3억 3,900만 년에 달합니다. 즉, 그때부터 그 고대 숲이 자랐던 이후로 지구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세대의 나무들이 교체되었지만 그 숲은 여전히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굴 진주. 베트남의 폭략해방 국립공원에서 한 현지 주민이 우연히 아무도 존재를 몰랐던 동굴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이 동굴은 나중에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며칠 후 공원 관리 조직은 본격적인 탐험대를 조직했습니다. 현장 조사는 6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초기 자료에 따르면 동굴의 길이는 약 3,000m이고 일부 구간의 너비는 100m를 넘습니다. 내부로 내려가기 위해 탐험대 참가자들은 등반 장비를 사용해야 했고 약 20m 깊이의 수직 절벽을 넘어야 했습니다. 동굴에는 2개의 입구가 있고 2개의 별도 구역으로 나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 입구는 꽤 큽니다. 다른 한 입구는 너무 좁아서 한 번에 성인 한 명만 겨우 통과할 수 있습니다. 동굴 바닥에서 연구자들은 수십만 년에 걸쳐 형성된 암석 구조물이 있는 거대한 지하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에는 높이가 50m에 달하는 석주, 벽에서 늘어진 성막, 그리고 바닥에서 바로 자라나는 거대한 뾰족한 기둥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특별한 관심을 끈 것은 이례적으로 큰 크기의 동굴 진주가 대량으로 발견된 점이었습니다. 이 둥글고 매끄러운 흰색 표면을 가진 돌들은 암석의 자연스러운 움푹 들어간 곳에서 형성되며 모양이 진짜 진주와 비슷하지만 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굴을 연구해온 연구자들은 이처럼 한 곳에 이렇게 많은 동굴 진주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발견이 큰 과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 지역이 과학뿐만 아니라 동굴 관광 발전에도 큰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합니다. 이 지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머리 모양의 펜던트, 키프로스 섬에는 작은 펜던트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펜던트는 녹리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나이는 약 2700년 또는 2800년 정도입니다. 이 펜던트는 기원전 9세기 또는 8세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돌에는 흑인 아프리카인의 머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장인은 얼굴을 매우 세밀하게 조각했습니다. 또렷한 눈, 코, 입술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얼굴은 추상적인 얼굴이 아니라 실제 인물의 초상화처럼 개별적인 특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머리 윗부분에는 작은 구멍들이 많이 뚫려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짧고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발견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약 3,000년 전 키프로스의 주민들은 아프리카의 먼 지역 사람들과 얼마나 가까이 교류했을까요? 고대부터 키프로스 섬은 동지 중의 무역로의 교차점에 있었고 다양한 지역에서 온 상품과 사람들이 이곳을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이집트와 그 남쪽 지역을 포함해서 말이죠. 이런 펜던트들은 보통 장식품이나 부적으로 착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를 펜던트로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키프로스 주민들이 자신들과 아주 먼 지역 사람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 대해 때때로 생각하듯이 결코 완전히 고립된 채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거대한 눈을 가진 인간 형상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마르키즈 제도 중 하나인 누쿠이바 섬에는 대략 11세기경의 석조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큰 돌 블록에는 거대한 둥근 눈과 길게 늘어진 스타일화된 몸을 가진 여러 인물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처음 보면 이 형상들은 전혀 인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거대한 텅 빈 눈, 길게 늘어진 머리, 약간 구부정한 자세. 하지만 사실 이런 스타일은 현지 폴리네시아의 석조 조각 전통에서 흔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조상과 영혼을 일부러 과장되고 평범하지 않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이런 형상들은 보통 조상과 영혼에 대한 숭배와 관련이 있었으며 현지 신앙에 따르면 이들은 죽은 후에도 섬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쳤습니다. 폴리네시아 예술에서 큰 눈은 보통 일반적인 살아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일종의 영적인 시각 같은 것이죠. 누쿠이바 섬은 항상 접근하기 힘든 곳이었고 수천 킬로미터의 드넓은 바다로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고립 덕분에
현지 예술 전통이 수세기 동안 거의 변하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문화권의 강한 영향 없이 말이죠. 들소 가죽으로 만든 드레스. 박물관 소장품에는 무드질한 들소 가죽으로 만든 여성용 드레스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드레스는 대략 1800년 또는 1825년경으로 추정되며 북아메리카 중부평원의 인디언 여성들이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라코타 또는 샤이엔 부족 출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드레스는 조개 껍데기로 수놓은 줄무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줄무늬들은 옷 전체에 걸쳐 수평으로 이어집니다. 드레스 윗부분에는 금속 디스크와 파란색 삼각형 무늬가 있는 아름다운 테두리가 둘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섬세하고 정교한 자수를 놓는 데에는 장인이 몇 주에 걸쳐 정성스럽게 손으로 작업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옷은 단순히 보온을 위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장식은 그 여성과 그녀의 가족이 부족 내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무늬와 바느질 기법은 종종 어머니에서 딸로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이런 드레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이 아름답게 바느질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들소 가죽을 오랫동안 부드럽고 튼튼하게 유지하면서 딱딱해지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해지지 않도록 제대로 가공하는 방법도 잘 알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드레스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죽과 모피는 세월과 시간을 잘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드레스 하나하나는 단순히 유리 진열장 속의 아름다운 전시품이 아니라 여성의 손길이 남아있는 소중한 살아있는 기억입니다. 언젠가 한 여성이 몇 주 동안의 노력을 한 벌의 옷에 쏟아부었던 그 흔적이죠. 가족에 대한 사랑과 자기 민족의 전통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이 목록에서 나를 가장 놀라게 하는 것이 뭔지 알아? 물로든 벽이나 건물처럼 가장 견고한 것들은 오히려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런데 작은 자개 인장이나 조그마한 조개 껍데기는 땅속에서 수천 년을 아무렇지 않게 버티며 온전히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지. 댓글로 이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놀라웠는지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에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하나하나가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곧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